이 영상은 김지훈 감독의 인생작 개쩌는 필름 누아르. 영화 달콤한 인생의 디테일한 연출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영상 시청 전후에 영화를 보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영화는 6조 단경에 실린 해능의 선문답, 풍번 문답을 인용한 내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네 마음뿐이다. 원본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바람과 깃발에 대한 이야기였죠. 원래 시나리오에는 없었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 왠지 한 남자가 답을 찾아가는 여정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아저씨 몰라도 한참을 모르시는구나. 왜 그랬냐?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선문답을 수미상관 형식으로 배치했습니다. 원래 인트로는 선우가 문석에게 쫓기고 있는 씬으로 배치해 강렬한 인상과 궁금증으로 영화를 시작하려고 촬영까지 했는데, 당시에는 강렬한 시선 집중으로 시작하는 영화가 좀 전형적인 느낌이 들어서 삭제했다고 하네요. 어느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 고급지게 초코 케이크를 먹고 있는 선우입니다. 원래는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컷이었는데 이렇게 샤프하고 스마트한 이미지의 선우가 고기를 씹어 먹는다는 것이 안 어울려서 초코 케이크로 바꿨습니다. 제목과 너무 잘 어울리는 설정이 됐네요. 영화의 시작과 끝을 장식할 선우의 공간 스카이 라운지는 직선과 각진 패턴으로 날카롭고 수직적인 이미지로 만들었고, 레드와 그린을 주조색으로 담아 아름답지만 수컷의 전쟁터가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감독의 요청으로 선우가 흩날리는 나뭇잎을 보며 죽을 수 있도록 나무를 만들어 배치해 놨습니다. 내려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세트로 만든 곳이라 바닥이 사실은 목재입니다. 폴리팀이 대리석 발자국 소리를 따로 녹음해 입혔습니다. 화려한 스카이 라운지에 있던 선우가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내려갈 때 엘베를 타지 않나? 완벽한 남자가 추락하게 된다는 전체적인 모티브를 암시하기 위해 스카이 라운지에서 지하 나이트까지 내려가는 여정을 일주일에 거쳐 서울과 부산의 세트와 현장을 오가며 촬영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지하의 룸은 서울 프리마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촬영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이다 보니 세트에 비해 느낌이 좀 쨍해져서 스탠드 조명으로 커버했습니다. 세실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가주십시오. 경고 딱 한 번 하고 깔끔하게 진상들을 진압해버린 선우. 이런 잔잔바리들에게 손도 대기 싫은 고수의 느낌으로 액션을 디자인했습니다. 액션 디자인은 정두홍 무술 감독이 맡았죠. 세트가 아니어서 천장의 높이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원래 있던 샹들리에가 액션을 방해하긴 했지만 덕분에 이렇게 멋진 장면이 얻어 걸렸습니다. 그럼 영업 마치겠습니다. 에스프레소에 설탕을 넣는 손은 감독이 직접 한 손 연기입니다. 딱 이 부분에 감독님 이름을 넣으셨네요. 창밖의 풍경은 여러 도시의 야경을 합성해 가상의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초대형 파나플렉스 간판에 출력해서 설치한 후에 간판 뒤에서 강한 조명을 쏘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 영화 최초의 획기적인 시도였죠. 여러 영화인들 사이에서 한국 영화 미술 수준이 여기까지 왔냐며 화제가 된 세트입니다. 이 장면 이후 강 사장이 골프 치고 있을 때 선우는 어제 진상들이 어디서 온 애들인지 보고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울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노을공원 난지 골프장에서 촬영했는데 촬영 당일 흐린 날씨 때문에 경치가 잘 안 보여서 아쉽지만 삭제했다고 하네요. 강 사장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급 한식집을 캐스팅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재창조했습니다. 처음엔 일식집으로 설정했었는데 너무 식상한 것 같아서 힙하게 뜨기 시작한 외식 사업인 퓨전 한식으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사방의 면이 다 달라서 카메라를 옮길 때마다 그림이 달라져서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강 사장 뒷면에는 조명 감독이 또 등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미술 감독이 그거 아니라며 금색 화분을 갖다 놓았습니다. 광택나는 그레이 셔츠와 백발과 너무 잘 어울리는 이미지가 됐네요. 강 사장의 카리스마와 힘을 느낄 수 있도록 뒷모습을 크고 강하게 잡아 상대적으로 선우가 작아 보이도록 설정했습니다. 어제 일이요? 그건 동네 애들입니다.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 뭐하는 놈이야? 또한 문석이 들어온 후에는 강 사장 양 옆에 두 인물을 배치해서 라이벌 관계에 있음을 구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나가 있어. 걔네들
들어가서 대기해. 강 사장의 편애를 받고 있는 선우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바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 한 번 실수 때문에 바로 쫓날 수 있는 곳이야. 선우의 운명을 미리 암시하는 대사죠. 내가 오늘 널 특별히 보자고 한 것은 카리스마 잠깐 접어두고 부끄러운 듯 귀엽게 사생활을 털어놓는 강 사장. 젊은 애인이 하나 있어. 그 애한테 남자가 생긴 것 같아. 뭐 젊은 애들이 가깝게 지내다 보면은 어깨 같은데 슬쩍 소리 닿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이때 강 사장이 했던 말 때문에 선우가 희수의 어깨를 그렇게 쳐다봤던 걸까요? 만약에 말이야. 걔들 관계가 그런 것 같으면은 바로 나한테 전화를 하든지 네가 알아서 처치를 해. 내가 속고는 못 살지 않냐? 속아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임마. 이 장면 이후 사진을 보여주며 부끄럽게 웃는 강 사장의 귀여운 모습이 더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어떠냐? 이쁘냐? 그게 잘 안 나오거든. 실물이다. 배랑이 진짜 재밌다. 들어가십시오. 뭐 애인 있어? 이것은 밤샘 촬영 후 아침에 차를 전부 검은 천으로 막고 촬영한 컷입니다. 보스의 젊은 애인의 집에 도착하자 바람이 붑니다. 감독이 회오리 바람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특효팀이 장비를 제작해 진짜 바람이 돌게 만들었습니다. 날리는 모래와 나뭇잎을 CG로 심어 보강했습니다. 희수의 집은 수컷들의 세상에 단 하나의 식물성 캐릭터로 주조색을 녹색으로 설정해서 디자인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언제든 이곳을 떠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여행지에서 산 것 같은 소품과 캐리어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시나리오에는 없었는데 리허설 할 때 감독이 껌을 씹어 보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껌을 씹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표정이 있다고 하네요. 전작 장화 홍련에서 다리 패티시가 있다는 오명을 쓴 감독은 이번에도 또 보란 듯이 희수를 다리부터 등장시켰습니다. 사실 이 장면 전에 여러 가지 힐을 신어보는 희수를 훔쳐보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건 삭제했다고 하네요. 희수를 훔쳐보기 전에 러시아 인형을 열어보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완벽한 남자가 여자 앞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통해 이 계속 나오네요.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앞으로 일이 잘 안 풀릴 것임을 암시하는 장면이었는데 아쉽게 삭제됐습니다. 감독 마음에 드는 걸 찾으려고 정말 어렵게 구한 인형이었는데 말이죠. 미술 감독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아직은 힐이 익숙하지 않은 소녀의 느낌으로 감독이 주문해서 일부러 발을 삐끗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거 직접 전해드려야 합니다. 어린 애인의 환심을 돈으로 사지 않겠다는 듯한 저렴이 선물. 와, 진짜 유치하게 생겼다. 아저씨답다. 강 사장이 나름 고심해서 고른 선물이겠지만 상대방의 취향은 고려하지 않고 선택한 선물입니다. 나중에 선우는 희수가 눈여겨봐둔 스탠드를 선물하죠. 희수의 남사친인지 썸남인지 아니면 얘가 진짜 남친이고 강 사장이 세컨인지 뭐 암튼 희수의 뒤를 밟기 시작한 선우. 우아한 누아르라고 해서 우아르를 표방하고 나선 이 영화에 딱 어울리는 서울의 야경씬. 서울의 밤거리를 다니며 촬영했는데요. 촬영 당시 대한민국이 최고 힘들었다는 불경기여서 간판불이 너무 빨리 꺼져 야경을 찾아다니는 게 일이었다고 합니다. 스태프들 사이에선 불경기 느와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정말 좋았던 시기였는데 이렇게 힘들게 촬영해놓고 감독은 편집할 때 조폭영화인데 이렇게 아름다울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 장면을 통편집해야 할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애들이라 그런가 엄청 돌아다니는구만. 이 장면을 빼니까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온 날! 후반부에 이 대사가 썩 와닿지 않아서 보스의 명령으로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고단한 선우를 살렸다고 하네요. 희수가 먹는 고급 음식과 대비되도록 선우는 길거리 오뎅이나 먹음으로써 씁쓸한 감정을 더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병헌이 먹으면 다 맛있어 보이는 매직? 맛있는 거 먹고 클럽에 간 희수. 여긴 당시 홍대의 핫플레이스 클럽 NB입니다. 클럽과는 어울리지 않는 복장으로 누군가를 훔쳐보는 선우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자 자연스럽게 둠칫거리는 유머컷이 있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삭제했습니다. 특별 출연해서 영화를 씹어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황정민. 진짜 매력적인 악역을 만들고 싶었던 황정민은 입을 가로로 찢는 분장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실제로 본인이 하고 있던 의치를 스스로 빼내서 갈아서 치아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침 뱉는 건 현장에서 만든 애드리브입니다. 얼마 전에 동남아 쪽 연예기획사하고 거래를 떴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백 사장의 부하들은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서 비교적 잘생기고 패셔너블 합니다. 감독님 무성이한테 전화해. 이 장면 이후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며 애드리브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섹시 뮤직 아 힘들어. 섹시 뮤직 아 힘들어. 마치 조커처럼 예측 불허에 미친 것 같은 인물이라는 설정으로 추가했는데 이미 캐릭터가 다 표현된 것 같아 삭제했습니다. 거래 트기 전에 대충 너나 나 정도는 잡고 들어오겠다는 얘기 아니야?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냐? 나이트 앞의 복도는 문석의 공간이자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의 공간입니다. 아저씨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성인 나이트라는 설정으로 문석의 뒷면에는 화려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선우의 공간은 세트가 아니라 분당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촬영했습니다. 선우 역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설정으로 한쪽 벽에 아직 풀지 않은 짐이 박스에 담겨 쌓여 있습니다. 침대가 아니라 소파에서 자고 자기 전에 전등을 껐다 켰다 하는 건 감독이 하는 습관을 선우에게 투영시킨 것입니다. 그야말로 외로운 도시의 남자 김지훈 감독. 전등을 껐다 켰다 하다가 잠이 안 와서 게임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길어져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1시간이면 도착할 겁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사연 많은 남자의 뒤태. 원래 팬티까지 다 벗고 욕실로 들어가는 컷이었는데 찍어놓고 보니 흉해서 감독이 삭제했다고 하네요. 그게 흉할 리가 없는데. 사장님이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러던데요? 아저씨 해결사죠? 천진난만하고 순수해 보이지만 얘도 보통은 아니라는 느낌으로 만든 대사입니다. 그렇죠. 조직의 보스를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재미없어. 사장님 어떻게 만나요? 잠깐만요. 선우는 분명히 어떻게 만났느냐고 물어봤는데 아까 뭐라고 하셨죠? 사장님 왜 만났냐고 물어보셨어요? 희수는 왜 만났느냐고 알아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서도 희수는 선우가 진짜 궁금한 게 뭔지 알고 있는 느낌이네요. 누아르적인 공간이 계속 이어지다가 너무나 일상적이고 밝은 장면이 나오는 게 좀 쨍해서 그나마 그림자를 만들어 인물의 얼굴을 반쯤 가렸습니다. 자판기 안에 있는 형광등에서 푸른빛이 나올 것 같아 조명팀이 미리 노란색 등으로 다 갈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 구경하시려면 저쪽 문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때 희수가 정말 아름다워야 선우의 감정에 설득력이 생기기 때문에 의상과 촬영, 조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우는 스튜디오 밖에서 두꺼운 유리를 통해 희수를 보기 때문에 빛이 번져서 더 뽀샤시한 느낌이 됐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선우의 뒷모습만 보여주고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이때 선우의 표정과 선우를 보고 웃는 희수의 표정은 선우의 인생의 가장 달콤한 순간으로 엔딩을 장식하게 됩니다. 어이 김 실장! 일로 와. 지하 나이트에 있어야 할 문석이 선우의 공간인 스카이 라운지를 침범했습니다. 원래 시나리오는 문석의 공간인 나이트룸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었고 촬영까지 다 마쳤는데 장소를 바꿔서 재촬영한 장면입니다. 백상계 백사장입시다. 극장 개봉판에는 인물별로 컷을 나눠 편집했는데 감독판은 한 컷을 롱테이크로 쭉 붙여놨습니다. 백사장님 오늘 내 손님으로 오신 거야. 백사장이 돋보이는 앵글과 조명 때문에 그의 파워가 느껴지기도 하고 너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 너한테 그래도 돼. 분위기에 반응하는 여자들의 리액션이 한 프레임 안에 다 들어오는 게 좋았다고 하네요. 연습이 끝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희수. 그 시간에 맞춰 선우가 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 전에 회사 일을 하다가 희수를 닮은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자리를 뜨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희수가 기다리는 사람은 남친이었죠. 감독과 배우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걸음걸이와 표정, 손 동작에서 선우의 감정이 다 표현되는 순간이었죠. 이병헌은 본인의 감정을 본인에게 들킨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차 안에서 희수를 지켜보는 장면은 극장 개봉판에는 없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가려져 있지만
선우의 감정이 확실히 드러나는 느낌이 좋아서 감독판에 추가된 장면입니다. 창밖으로 선우가 가는 걸 보고 남친을 다시 부르는 장면 역시 희수도 보통 여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게 좋아서 추가됐죠. 촉이 딱 와서 다시 돌아온 선우. 담을 느낌 있게 뛰어넘으려고 20번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초반 나이트 룸에서 조폭을 상대할 때도 마치 회사 일을 처리하듯 감정을 배제하고 간단 명료하게 딱 처리했는데 일반인을 상대로 감정이 잔뜩 담긴 과도한 폭력을 휘두릅니다. 심지어 희수에게도 감정을 폭발시키죠. 지금 어디다 전화하는지 아시죠?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울고 있는 희수를 보니 그녀의 아름다웠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기회를 줄게. 잘 들어 두 사람. 두 사람은 이제 절대로 만나는 일 없는 거야. 어렵단 말 하지 마. 두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우위에 서서 은인이 되겠다는 듯 의도적으로 더 멋있게 보이려고 허세 가득하게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닌데. 지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희수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니까 고맙단 말이라도 해드려요? 촬영 당시 한 겨울이었는데 거의 헐벗은 채로 연기한 신민아. 대사할 때 입에서 김이 많이 나오니까 감독이 얼음을 물고 있으라는 혹독한 주문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흔들리는 선우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핸드헬드로 촬영했습니다. 이 장면 이후 돌아가다가 다시 희수의 집으로 돌아와서 희수를 다그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왔어요. 나도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안 눌렀을까 그 순간에? 애꿎은 사람이 희생당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 친구 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 때문이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삭제했습니다. 일도 안 풀리고 기분도 더러운데 하필 이럴 때 시비를 거는 투숙하니 양아치. 원래 이 씬은 문석과 백 사장을 스카이 라운지에서 만나고 난 뒤에 있던 장면이었는데 희수를 만나고 난 뒤에 붙는 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편집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문석이야 뭐 원래 자주 부딪히던 사이였으니까 아무래도 여자 때문에 열받는 게 더 크긴 하겠죠. 그리 중요한 장면은 아니지만 감독은 운전 예의가 없는 사람을 너무 극혐해서 참교육해주는 장면을 꼭 만들고 싶었다고 하네요. 한남대교 일부를 통제하고 바닥 전체에 물을 뿌린 후 촬영했습니다. 저 뒤에 서울의 야경이 더 반짝이면 좋았을 텐데 불경기 느와르여서 너무나 아쉬웠다고. 보통의 깡패들은 싸우기 전에 팔을 걷어붙이거나 웃장을 까는데 선우는 고급지게 수트에 단추를 잠급니다. 양아치 참교육해주고 돌아온 주차장. 의도적으로 카메라 앵글을 살짝 기울여서 흔들어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도록 설정했습니다. 나 삼선교 오무성이다. 또 다른 빌런의 등장. 놀랍게도 감독이 우연한 기회에 실제 살인청부업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너무나 평범한 등산복 차림의 아저씨여서 놀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무성은 그때 만났던 해결사의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하네요. 아니 살인청부업자를 어쩌다가 감독님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사과하라.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잘못했음. 이 네 마디야. 그냥 가라. 센스 지렸고요. 이때 잘못했다고 했으면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 장면 이후 화가 안 풀려서 자기 차를 때려 부수는 장면까지 찍었는데 아까 양아치들 참교육 해줬으니까 분노가 반복되는 것 같아 삭제했습니다. 샹하이에서 돌아온 강 사장. 촬영 초반 감독은 이 영화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 장면을 찍으면서 간결한데 힘이 넘치는 이 발걸음을 보고 그래 내가 바로 이런 영화를 찍으려 했지 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연기가 너무 좋기는 한데 차 안에 있는 건 매트릭스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서 삭제했습니다. 커피 드려요? 아니 괜찮아. 금방 가봐야 돼. 이 장면은 원래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대사였는데 세트 힘들게 만들었는데 침실에서도 찍어보자며 장소를 바꿨습니다. 저 이사 가려고요. 집 내놨어요. 나이가 들면 말이야.
점점 인내심이 부족해져. 느와르적인 조명으로 격자 문양의 그림자를 만들어 어딘가에 갇힌 듯한 답답한 느낌을 만들고 싶었는데 장소를 바꿔서 그 느낌이 더 잘 살았습니다. 강 사장이 나가고 나서 판무파탈 같은 희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겨워. 사족인 것 같아서 삭제했습니다. 편의점에 있던 외국인들이 선우를 노립니다. 3명 다 필리핀 사람인데 배우가 아니라 1명은 학생이고 2명은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네요. 와, 그런데 연기를 이렇게 잘해? 진짜 지옥 같은 곳에 떨어졌다는 느낌을 만들려고 생선 대가리에 내장에 피에 진짜 구더기까지 깔아놓고 촬영한 장면이 있었는데 아쉽게 삭제됐습니다. 날이 추워서 구더기들이 안 움직인다고 감독이 걱정하니까 병원 형님이 걔들 말고 나를 좀 걱정해 달라는 호소를 하셨다고. 아줌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피를 닦고 있는 게 더 무섭네요. 유승환 감독은 이 장면을 보고 짝패에서 오마주했습니다. 이 새끼부터 잘라요? 엄지부터 잘라요? 엄주로 해보지 뭐. 유승환 감독 나름대로 이 아줌마와 살수가 사실은 부부였다는 설정을 하기도 했다죠. 이곳은 연안부두에 있는 수협 공판장입니다. 생선 경매가 끝난 직후 바로 세팅해서 이 장면을 찍었는데요. 실제로도 생선 피가 여기저기 묻어있고 비린내와 피냄새가 진동을 해서 스태프들이 헛구역질을 하긴 했지만 살벌한 간지만큼은 제대로 살릴 수 있었습니다. 진짜 조커처럼 무지개 우산을 쓰고 등장한 백 사장. 우산은 원래 없는 설정이었는데 스텝이 우산을 들고 있길래 그걸 뺏어서 쓰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깨에 보호대를 차고 있기는 했지만 조준을 잘못해서 보호대가 없는 맨살을 진짜 때렸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아파서 나온 찐 표정입니다. 웃어요. 웃어. 절대로 우리가 가만두지 않는다. 이 아저씨 몰라도 한참을 모르시는구나. 사실 이런 클로즈업을 찍을 땐 이렇게 안 매달아 놔도 됐을 텐데 감독은 그래도 묶여 있을 때 나오는 찐 바이브가 있을 거라며 단 한 번도 내려주지 않고 계속 찍었습니다. 와이어도 없이 무려 12시간 동안 말이죠. 그나저나 여기 김성호 형님이 나왔었구나. 풋풋한 뽀시래기 시절이네요. 어두운 밤 비오는 이미지와 헤드라이트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감독은 누아르적 감성을 명작 공포영화 엑소시스트에서 전부 다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극장판에서는 대화 없이 바로 뒤돌아 가버리는 씬이었는데 감독판에는 강 사장의 대사를 살렸습니다. 왜 그랬냐? 왜 전화 안 했냐? 너 그런 놈 아니잖아. 여기서 선우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라는 뒤통수 맞은 충격 때문입니다. 침묵의 항변이라고 볼 수 있죠. 우는 장면도 아니었고 울 생각도 없었는데 비 때문에 눈물이 맺힌 표정이 됐습니다. 이 바다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우스다야 정말로. 세상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또 아무것도 아니야.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 청평에 있는 한 폐 공장에서 촬영했습니다. 이병헌에게는 정말 지옥 같았던 열흘이었다고 하는데요. 10월 말쯤 아직 추위가 익숙해지지 않은 계절에 해가 떨어지면 영하로 급강하하는데 비까지 뿌리며 맞고 구르고 땅에 파묻혀야 했기 때문이죠. 조명 하나 딱 띄워놓고 촬영한 게 아니라 광질이 굉장히 좋은 라이트 50개가 달린 박스를 만들어 띄워놓고 비를 살리는 조명, 각 인물을 살리는 조명 다 따로따로 설치해서 한 컷 한 컷 빛을 미세하게 조절해가며 찍었기에 블랙이 완벽하게 표현되면서 빛과 어둠에 대비해 인물의 안광, 날리는 먼지와 불꽃, 피까지 전부 다 제대로 표현된 혼돈의 카오스 장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거야? 조명 감독이 조명을 설치하고 있는데 감독이 지금 괜찮다고 이대로 가자고 했답니다. 조명 감독은 아직 다 한 게 아닌데 이게 맞냐며 황당해했죠. 나 그애 때문이냐? 손에 떨어지는 빛은 원래 차에 있던 등의 빛입니다. 감독의 목표는 무조건 킬빌보다 더 센 장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땅굴을 파서 안으로 들어가 땅을 뚫고 나왔죠. 캄캄한 땅 속에서 진흙을 뚫고 나오는 그 짧은 시간이
영혼의 고통으로 느껴질 정도로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날은 또 개같이 추워서 정신은 하나도 없고 연기고 나발이고 이건 정말 살려고 본능적으로 나온 몸부림입니다. 구덩이를 너무 얕게 팠나? 고생은 이게 끝이 아니었죠. 배우가 마음이 약해서 물을 세게 뿌리지 못하니까 감독은 오직 배우를 위해 한 번에 끝내주고 싶어서 얼굴에 물대포를 쏴버렸습니다.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수압이 세서 너무 아팠다고 하네요. 심지어 몸에서 열이 나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서 컷하고 나면 찬물을 뿌려 몸을 식히기까지 했으니 병원 형님 이건 진짜 진심으로 빡친 표정이라고 봐야겠죠. 한국 영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명 액션 씬이 시작됩니다. 액션캠이라는 게 없던 시절 한국 최초로 무거운 카메라를 몸에 달고 점프까지 하는 시도를 했는데요. 이병헌은 가뜩이나 정신 없으니까 하지 말자고 극구 반대했지만 결국엔 다 해내고 말았습니다. 정두홍 무술감독은 뭐 가짜로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불붙은 강목으로 얼굴을 때려버렸죠. 가슴팍에 돼지 비계를 넣어놓고 불붙은 강목으로 지졌는데요. 돼지 기름이 나와 강목이 미끄러져서 아찔한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차 유리 깨지는 것도 진짜 깨질 때까지 계속하니까 감독마저 CG로 하면 된다고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요. 아니요, 그냥 깨면 돼요 라며 끝까지 진짜 깼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누구 하나 크게 안 다친 게 신기할 정도네요. 야, 이만 팔아. 됐다. 이런 게 적당한 타이밍에 터지는 김지훈식 유머. 문을 여러 번 열고 들어가는 공간과 뒷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 씬은 부산의 구 법원 건물에서 촬영했습니다. 조직의 수장들이 모인 자리. 몇 년 전 꽤 똑똑한 친구 하나가 제 밑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손목 하나가 날라갔어요. 그 손목을 날린 게 바로 선우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씨발 그냥 손목 아니면 똑. 대단했다. 이번 일은 손목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선우랑 똑같이 왼손에 붕대를 감아 두 인물의 동질감을 표현했습니다. 선우의 오른팔 민기는 드라마 올인에서 이병헌의 아역을 맡았던 진구를 캐스팅했습니다. 이 씬은 주요 무대가 된 부산의 호텔 앞에 있던 짓다가 부도난 폐 건물에 촬영했습니다. 역시 불경기 누아르. 이쯤에서 그만둘 생각 없나? 내가 보기엔 어때 보이는데? 회장님은 어떠세요? 원래는 두 씬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콘티였는데 편집 과정에서 대화가 절묘하게 이어지는 교차 편집을 해서 한 씬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끝은 봐야죠.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서부극에 로망이 있던 김지훈 감독은 대놓고 서부극의 구도를 따라했습니다. 여기는 인천항 근처의 벌판인데 서부극에 있을 법한 저 먼지 더미가 실제로 이곳에 있길래 조 감독이 저거 좀 굴릴까요? 라며 다 주워왔다고 하네요. 날리는 비닐 조각들도 다 원래 이곳에 있던 것입니다. 후반부에 선우와 강 사장이 대치하는 장면도 서부극의 대결 장면을 오마주했다고 하는데요. 감독의 서부극에 대한 로망은 결국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이어졌죠. 장사 안 할 거요? 러시아에서 총기를 밀수하는 명구와 미하일 등장. 돌보요? конечно, ты, блядь, долбоёб, конечно. 아, 이 자식아 진짜 오늘. Подожди, подожди, бляд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인물이 나타나니까 당황스럽긴 한데 진짜 너무 웃긴데요. 이제 아부들라. 내일 4시까지 일로 다시 와요. 미하일 역의 바딤은 배우가 아니라 무용수라고 합니다. 이런 디테일에서 무용수의 바이브가 나타나죠. 또 갑자기 훅 들어온 코미디. 이건 좀 오반가 싶었는데 오달수가 하면 그냥 다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살렸습니다. 그나저나 오달수 형님 비율이 이게. 또 한 명의 말도 안 되는 만화적 캐릭터 등장. 감독은 미술 감독에게 이 세상에 없는 이질적인 공간인데 리얼한 해적 소굴 같은 곳을 만들어 달라고 했답니다. 자네 이런 물건 본 적 있어? 이게 스테이시킨이라는 건데 KGB 애들이 쓰는 거걸라. 실제 구소련에서 비밀 요원들이 쓰던 총이라 잘 알려지지 않다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알려진 스테츠킨 권총입니다. 권총임에도 30발 들이 탄창이 2줄이나 들어가서 연발로 격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살벌하게 등장했다가 갑자기 귀여워진 태웅. 야야 여기 봐 순탄 정도 안 돼? 어? 하나 둘 셋. 어떻게 이런 설정을 생각해냈는지 감독님 머릿속이 궁금합니다. 해곤 형님 연기 인생이 좀 험합니다. 영화 파이란을 쓴 각본가이며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각본과 연출까지 하신 감독이기도 하죠. 돌에 맞아 죽는 걸 시작으로 아수라에서는 차에 깔려 죽고 마야광에서는 벽에 갈려 죽으면서 처참한 죽음 전문 배우가 되고 맙니다. 죽었는데도 자꾸 숨을 쉬는 바람에 NG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이대로 잠들어서 코를 골기도 하셨다고. 이 장면에 생각지도 못한 살인을 하고 멘붕에 빠져 있다가 형, 전화 안 받아. 나 지금 도착했어요. 전화 벨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총을 챙기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이 장면에 시체와 피 사이로 장난감 닭이 돌아다니며 알을 낳는 그로테스크한 유머씬을 설정했었다고 합니다. 미술팀 스태프들이 몇 날 며칠 동안 전부 이 닭에 달라붙어서 색을 새로 칠하고 그려서 러시아 인형처럼 만들어가지고 미술팀장이 현장에 이 닭을 가지고 딱 갔는데 이미 촬영 다 끝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려서 미술 감독님은 잉? 하셨다고. 또한 감독님이 당시에 뭐에 꽂혔었는지 얘들이 러시아에서 총기뿐 아니라 별 괴상 망측한 어른용 장난감도 가져온다는 설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미술팀 막내가 여기저기 다니며 별의별 이상한 기구를 정말 많이 조사해 왔는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그 설정 자체를 포기했다고 하네요. 혹시 감독님의 개인적인 취미를 위한 게 아니었을까? 감독은 선우의 복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상 외의 인물이 선우를 죽여야겠다는 설정을 하고 그 연결점을 위해 태용의 동생 태구의 등장씬을 만들었습니다. 프로 킬러답게 핏자국을 보고 반사적으로 몸을 숨기는 모습으로 인상 깊은 등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인물이 형제로 나와서 그럴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감독은 배다른 형제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뭘 이렇게 놀래요? 평생 안 보고 살 줄 알았어요? 웃어요, 웃어. 이 장면은 원래 안개 낀 여의도 공원에서 촬영할 예정이었는데 겨울이라 너무 앙상하기도 하고 춥기도 해서 장소를 실내로 바꿨다고 합니다. 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거야? 참. 그런데 고른 곳이 의정부 빙상장. 추위 피하려다가 진짜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맛봤다고 하네요. 백사장을 엉뚱한 곳에서 유별나고 우스꽝스럽게 죽이기 위해 말은 안 되지만 영화적으로 빙상장을 골랐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이렇게 캐릭터와 잘 어울리는 유언이 있을까요? 그 뭐 터지는 소리 못 들었어요? 인생 빵 꾸는 소리요. 하얀 바닥에 새빨간 피가 더 영화적으로 느껴지네요. 저 잘못 건드렸어요. 몸 관리 잘하세요. 이 대사는 원래 선우가 강 사장의 집까지 들어가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물러나면서 한 대사였습니다. 저 잘못 건드렸어요. 몸 관리 잘하세요. 힘들게 들어갔을 텐데 너무 쉽게 물러나기도 하고 엔딩에 딱 한 번 만나서 결판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삭제했는데 이병헌이 이 대사만큼은 꼭 살려달라고 해서 전화 속 보이스 오버로 깔았다고 하네요. 호텔 앞에서 태구를 힐끗 보고 지나가는데요. 감독은 선우가 본인을 끝장낼 운명의 상대를 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병헌은 지금 이 상황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냐며 의견이 좀 갈렸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전작 반칙왕에 나왔던 곳이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더 좋은 화장실을 찾지 못하고 여기서 또 찍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 화장실이 느낌이 좋다고 하네요.
결전을 치르기 전 여기서 희수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모르겠어요. 죽을려나 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하나 있거든요. 아무튼 내가 지금 들어와야 되거든요. 나중에 할 수 있으면 다시 전화 드릴게요. 나락에 떨어졌다 개처럼 살아 돌아온 선우가 본인의 달콤한 시절을 보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독은 이 장면이 너무 좋아서 이 장면 끝에 총성으로 영화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네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회자되는 명장면.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의 이유를 말해봐요. 저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온 날! 도대체 뭐 때문에 흔들린 거냐? 그 애 때문이냐? 이러지 마라.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대답은 해주지 않고 본인이 할 말만 계속하는 의미 없는 대화가 이어지죠. 바에 쓰여있는 간판은 라돌체 비타, 우리말로 하면 달콤한 인생입니다. 창문에 비친 본인의 얼굴을 보는 건 이 싸움은 애초에 본인과의 싸움이었을 정도로 허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딩에 가장 화려한 시절의 선우가 창에 비쳐 보이다가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과 연결지은 컷이죠. 그렇다고 돌이킬 순 없잖아요. 지금까지처럼 냉정하고 이성적인 톤으로 하는 버전과 감정에 치우쳐 울분을 토하는 버전, 그리고 그 중간쯤의 버전으로 촬영했는데 역시나 너무 메마르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 중간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총알이 귀를 스쳐서 잠깐 기절했다 깼다는 설정이었는데 머리에 총을 맞고 어떻게 살아났냐는 의견이 있었죠. 자세히 보면 총이 관통하는 소리가 아니라 핑 하고 지나가는 소리를 입혔습니다. 원래는 눈을 번쩍 뜨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 컷까지 있었으면 진짜 죽었다 부활한 것 같았겠네요. 이 장면 역시 역사에 길이 남을 총격전 씬이죠. 총소리를 복사해서 붙여 넣은 게 아니라 실제 격발음과 타격음, 퍼지는 공간음까지 다 따로따로 녹음해서 타이밍에 맞게 입혔다고 합니다. 조폭 애들도 총을 구했을 뿐 잘 다루지 못하는 게 더 리얼한 것 같네요. 선우가 바 안으로 들어가는 건 원래 없었는데 세트 잘 만들어 놨으니 다 보여주자며 현장에서 만든 액션입니다. 선우가 핸드폰을 꺼내려고 할 때 총 꺼내는 줄 알고 움찔하는 건 감독이 주문한 디테일입니다. 지금까지 부정해 오던 희수를 향한 감정을 깨달은 선우. 생애 가장 달콤했던 시절을 떠올리는데 꿈 깨라는 듯 총성으로 날려버립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장면 이후 혹시 몰라서 찍은 다른 버전의 엔딩 촬영본이 있었습니다. 선우의 전화를 받은 희수가 말없이 듣고 있다가 카메라를 보는 버전과 희수가 집을 정리하고 떠나는 버전을 찍어 놨는데 그냥 원래 생각했던 엔딩으로 가면서 삭제했다고 하네요. 이 컷도 그냥 누워있으면 되는 것 같지만 바닥에 조명 때문에 데일 정도로 뜨거웠다고 합니다. 정말 고생이 끝이 없네요. 자, 말이 필요 없는 웰메이드 누아르. 영화 달콤한 인생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이 영화에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